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부산외국어대학의 김홍구 교수입니다. 오늘 그 아시아의 종교와 시민사회 첫 번째 시간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태국의 상주와 불교와 국가 그리고 국가와 시민 관계,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상주하부 불교와 국가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 강의에 앞서서 태국의 불교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태국에는 95%의 인구가 상주하부 불교를 믿고 있다. 우리가 흔히 대승불교에서 상주하불교를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는데 소승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편치 않은 그런 그 말일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상주하부 소승불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30만 명의 승려와 3만 개의 사원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1의 불교 종파인 조계종의 승려의 수가 한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사원의 수도 우리 그 전통 사찰, 지정 등록 사찰이 1,000개가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원과 그리고 승려들이 있다. 전체 그 불교 인구 수의 50%가 중국입니다. 1위고 또 2위가 태국 13%, 버마 8% 그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태국은 확실한 불교의 국가입니다. 태국 남성은 20세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승려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관습이 있습니다. 또 태국에는 또 상주하 불교에는 비구니가 없습니다.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승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국의 승가는 두 가지 파로 나뉘어지죠.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종파가 수십 개가 되지만은 태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하니까이 파고 두 번째는 탐마유띠 니까이 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까이란 말 자체가 파라는 것이기 때문에 파벌, 이 때문에 종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하니까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제가 편의상 마하니까이 파 또 탐마유띠 니까이 파라고 그랬습니다. 이 탐마유띠 니까이 파는 태국이 19세기 중엽에 불교 근대화를 이루면서 만든 그런 그 종파이면서 이것이 왕실 주도로 이루어진 그런 그 종파입니다. 태국에는 이 두 가지 종파 중에서 97%가 마하니까이 파죠. 3%가 탐마유띠 니까이 파입니다만은 이것이 근대화, 태국 불교의 근대화를 견인해 왔고 또 왕실에서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왕실에서 만든 그러한 그 불교의 종파이기 때문에 승가의 제일 높은 소위 쌍카랏, 다시 말하면은 우리 말로 하면 종정이 되겠죠. 종정 스님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간부직을 탐마유띠 니까이 파에서 3%밖에 안 되는 탐마유띠 니까이 파에서 장악을 했기 때문에 태국 불교에서도 역시 이런 그 불교 파벌 간에 있어서 갈등이 초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상주하 불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하부 불교, 소승불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티벳과 같은 대승불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불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원리, 또 불교의 교리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삼법인이라든지 사성제라든지
또 깨달음을 얻는 팔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다를 것은 없습니다만은 특징적으로 이 대승불교와 다른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기도 하죠. 하나는 승려들의 승려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승려용의 특성으로서 상자불교의 특성으로서 해탈지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해탈하고 열반에 드는 거, 이것은 불교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 인간이 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궁극적인 목표가 열반이 될 텐데, 이 열반을 할 수 있는 것은 승려에게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좌불교에서는. 그래서 상좌불교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승려의 이 자기 해탈, 이 자기 수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정치 문화적인 측면에서 소위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해탈의 권리라는 것이 승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소위 엘리트 불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려가 해탈의 권리를 독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불교와 상자불교 교리, 불교의 교리와 국가 그리고 사회관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그런 그 관계도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요. 이제 변화가 됐죠. 그런 것이 변화가 되면서 해탈이라든지 열반에 대한 이런 해석도 과거의 전통 불교와는 이제 다른 그 방식의 해석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자불교의 특성 중에서 승려들만 해탈할 수 있다, 열반에 들 수 있다 하는 그런 해탈 지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탈을 하는 데 있어서, 승려가 해탈하는 데 있어서 상자불교 교리에 따르면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신비적인 요소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인 중심적이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발달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좌불교 특성의 두 번째로 재가신도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덕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우리가 해탈이나 열반에는 일반 재가신도들은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재가신도들은 이 세속에 있어서 윤회 세계 속에서 뱅글뱅글 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윤회 세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괴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윤회에 우리가 사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방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승려들에게만 한정된 거기 때문에, 종교니까 결국 우리에게 뭔가 어떤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선업이다, 악업이다, 선덕이다, 악덕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은 다음 생에 내가 좋게 태어나고, 또 나쁜 일을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돈도 없고, 뭐 돈이 없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요즘 말로 찌질한 인생으로 태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가 좀 권력도 휘두르고 싶고 뭐 좀
돈도 있고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업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제가 신도들이 이런 좋은 업을 쌓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소위 탐분이라고 그래서 공덕을 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태국어입니다. 탐이라는 것은 make, 만들다는 얘기고, 분이라는 것은 덕을 쌓다, 공덕,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탐분을 많이 해야 된다. 태국은 저도 저희 사는 동네 사람들 물어보면 태국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저 부산 사는데 서울 안 간 사람은 있어도 방콕 안 갔다 온 사람은 없을 정도로 탐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태국 가면은 공덕을 쌓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덕을 많이 쌓으면 잘 되고, 또 나쁜 덕을 쌓으면 악덕을 쌓으면, 문이라는 것은 아까 공덕이라고 그랬고, 마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비라는 것은 악덕이라는 얘기인데, 이 마을 쌓으면은 그 다음 세상에 내가 나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선업선과요, 악업악과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다 이런 업과 관련된, 또 분과 관련된 그런 이 공덕 쌓기를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생활을 하고 있다. 탐분 쌓기가, 공덕 쌓기가 생활화되어 있다. 왜? 다음 생에 좋은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상자불교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불교와 국가 관계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와 국가, 불교와 사회 관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터리를 저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태국의 이제 불교와 국가 관계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상자부 불교를 믿는 나라는 지구상에, 그것을 적어도 도미넌트 릴리전, 지배적인 종교로 믿고 있는 국가는 5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인도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상자부 불교는 스리랑카로 갔죠. 그런 그 과정을 자세히 얘기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상자부 불교라는 파벌이, 불교에 여러 파벌이 있었어요. 부파불교 시대에 20개의 파벌이 있었는데, 또는 20개가 넘는 파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상자부라는 파벌이 스리랑카로 갔는데, 이 스리랑카에서 이것을 잘 키워서 동남아에 수출했죠. 그 수출한 나라가 4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한 태국, 그 다음에 바로 인접 국가인 미얀마, 버마죠. 미얀마, 또 라오스, 캄보디아. 다시 말하면은 세계적으로 상자불교를 믿고 있는 지배적인 종교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5나라지만, 동남아엔 그러니까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4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제목도 불교와 국가관계, 상자불교와 국가관계, 사회관계에 대해서 태국을 중심으로 하고 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태국은 다른 미얀마나 또는 라오스나 캄보디아와 달리 불교가 발전돼 나오는 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발전됐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태국의 불교가 스리랑카에서 상자불교가 도입된 게 13세기 중엽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유타야 톤부리 라따나코스인 지금의 현 왕조, 1782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제 10번째 왕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불교라는 태국의 핵심적인 전통 문화는 한 번도 그 맥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는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서구 외세의 적어도 침략을 받아서 이 불교의 전통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얀마는 영국에게 또 라오스 캄보디아는 불란서에게 식민을 당했죠. 식민지를 당했는데 태국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과거에 있을 전통 불교가 잘 유지가 되어 내려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왕권과 승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죠? 태국에는 태국을 포함을 해서 동남아시아 이 상자불교 국가가 4나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나라들의 과거의 정치 체제를 특징 지어서 어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디스트 폴리티였다. 정치 체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동남아 상자부 불교 국가는 불교 정치 체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불교 승가 왕권, 이건 제가 조금 읽도록 하죠. 앞으로도 아주 관련이 많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 승가 왕권 및 정치 체제가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불교 정치 체제라는 고유의 정치 체제가 형성됐다. 미얀마도 라오스도 캄보디아도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동남아 전통적인 불교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의 핵심을 이루었던 왕권이 킹쉽은 법에 따라서 정당화됐다.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법에 따라 정당화됐다. 다시 말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경우에 그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탐마라차라고 불렀다. 부처님의 법을 실행하는 왕이다. 준수하는 성군이라는 말이죠. 성군. 그래서 과거에 있어서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왕,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정치했던 왕은 정통성을 갖게 되는데 이분은 소위 토사피타라 아차탐이라고 해서 10가지의 계율을 지켜야 됐다. 그것이 다른 제가 얘기를 못하고 보시, 많이 베풀어라, 지계, 계율을 지켜라, 희생, 다시 말해 리더십의 덕목이죠. 이런 거 10가지를 지켜야 됐어요. 그러면 법에 따라 정당하는구나 라고 국민들이 당시 백성들이 보고 우리 왕은 정통성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법을 전수한 게 누구였겠어요? 승가였죠. 승가라는 것은 승려의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법의 생존, 법이라는 것이 시퍼렇게 불교적인 표현을 얘기하자면은 살아있기 위해서는 승가가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 법의 생존이라는 것은 승가의 순수성에 의해서 보장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로 하면 서스테이너블이죠. 그렇죠?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승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왕은 승가의 보존과 깨끗한 승가를 만들기 위해서 후원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가로 속에 있지만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 상자불교 국가에도 계속해서 남아있죠. 통제를 했다. 이게 타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큰 정치 세력으로 이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또 반대 입장에 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후원을 했지만 통제도 열심히 했다. 근데 이러한 불교 정치제, 불교 승가 왕권의 삼각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가와 왕권 사이의 관계만 보자면 상호 보완적이었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좋은 법을 왕에게 설파해주고
또 왕은 그 법에 따라서 통치를 잘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결국엔 승가에서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부여해 주는 것이고, 또 왕은 승가를 물질적으로 특히 이제 그 지원을 해줬죠. 그러면서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왕은 승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후원을 했습니다. 통제를 통해서 지지를 확보했는데, 승가 통제 일환이 수코타이 왕조 초대 왕조 이래의 승가의 모든 쌍카랏 승왕을 국왕이 직접 임명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왕이 임명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계종에, 제가 자꾸 조계종 얘기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1의 우리 종파고 제일 중요한 종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우리 종정스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종정스님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지 하는데 과거의 전통이 이랬단 말이죠. 그 통제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가시험을 통해 승려들의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했고, 지금도 소위 태국의 승려들은 사마나싹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직위가 있죠. 직위가 있습니다. 그 직위를 왕이 부여를 해줘요. 왕의 그 타이틀을. 그것을 태국의 승려들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분증 발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승가를 통제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가 통제하는 것이 총리실 내에 불교 사무국이라는 게 있어요. 한 국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승가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또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정리할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있어서의 왕권, 왕이 국가니까요. 이것과 승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정당성을 승려가 승가에서 왕권에게 국가에 부여를 하고, 국가는 어떻게 했죠? 승가를 후원하고 또는 통제를 했다. 또 왕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법을 잘 준수해야 됐다 하는 얘기죠. 아까 10가지의 법이 얘기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왕권의 정당성, 국가의 정당성, 왕가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이 업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이 됐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는 사람들은, 지배층이라는 사람들은 과거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 그리고 권력을 누려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위 지배층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 자꾸 이제 주지시키는 그러한 그 작업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왕권과 공덕에 나왔죠. 제가 미리 그걸 얘기를 했는데, 태국말에 미분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분막이라는, 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이라는 것은 공덕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덕을 많이 쌓는 거. 좋은 덕을 막이라는 건 많이 쌓은 자 또는 그 좋은 덕을 조금 쌓은 자는 사회 계서 제도 내에서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나는 당연히 정당성이 있어. 나는 너를 통치할 정통성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분노, 분을 조금 쌓은 사람은 그걸 당연히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나는 내가 과거에 덕을 많이 못 쌓기 때문에 나는 지금 노예로 태어났고 또는 피지배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뭐냐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나도 다음번 생에는 왕으로 태어날 수 있어. 이런 또 희망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하자면은 그것을 과거부터 가리키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설명해주는 근거가 되는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초대 왕조가 수코타이 왕조 때 리타이 왕이라는 사람이
트라이폰 프라루엉이라고 해서 불교 우주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이 세상은 3계 31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3계라는 것은 욕계, 욕심 많은 세상, 색계, 물질의 세상, 무색계, 정신의 세상. 이게 이제 갈수록 좋은 세상인데 여기에 내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이 3계를 또 더 세분해서 31개 영역으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 내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전생에 어떠한 공덕, 어떠한 악덕을 쌓였나 따라서 계산을 해서 업의 축적에 따라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꼼짝 마라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거나 그럴 필요 없다. 왜냐면 나도 지금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내 생에는 좋게 태어나니까. 그래서 위정자들이 이것을 상당히 강조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세상이 좀 어지러워지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뒤숭숭한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거 좀 군기를 바짝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위정자들이 하게 될 때 이 트라이폰 프라루엉이라는 교과서를 다시 써보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왕마다 있었죠.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개혁불교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니타이가 만든 이 작품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작품 맨 끝에 보면 뭐가 있냐? 3계 현상적 존재로부터 해방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상자불교에서 이 스님에게만 그러한 그 특권이 쥐어지긴 합니다만은 열반에 이르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런 내용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위정자들이 주로 이런 공덕 쌓기 또 좋은 업을 쌓으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정당성을 다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불교 이외에 이제 우리가 근대 넘어서 그런 불교의 교리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는 이런 열반 쪽을 강조하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런 게 타파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또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딱신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방콕에 가시면은 이 방콕을 크게 둘로 나눠요. 우리 뭐 강북, 강남 뭐 이렇게 나누듯이 거기는 원래 방콕이 있고 그다음에 톤부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부리 지역이 이제 이 지금 현재 왕조 이전에 있었던 왕조에 한 15년만 지속이 됐는데 그 얘기가 좀 길고 그런데 그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 현 왕조가 정권을 잡게 됐는데 그 당시에 불운한 왕이 있었어요. 딱신 왕이라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뭐 탁신의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태국 선거가 있었는데 탁신이 오고 뭐 탁신 파벌이 어떻게 됐고 탁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어떻게 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 태국의 정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탁신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경험입니다. 탁신입니다. 탁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이 처벌을 받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그때 죽으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뭐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내가 오늘 처형을 당하는 것은 나의 문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덕이다. 신이라는 건 다 한다 이 말이죠. 다 한다. 내가 나의 공덕이 다해서 내가 죽게 됐다라고 정말 전형적인 불교 국가의 왕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걸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왕권과 공덕 간의 관계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쌓아서 왕이 됐겠죠,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정통성이 없어서 물러났다 하는 거야. 이제 지금 현 왕조 쿠데타 일으킨 쪽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이 사람이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과거에 쌓았던
공덕의 양이 모자랐구나.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죽게 됐다 하는 그런 그 일리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전통적인 그런 그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왕조에 있어서 왕국에 있어서의 불교와 국가 또 뭐 사회관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업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통적인 교리를 불교 교리를 재해석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19세기 중엽 이후가 되겠습니다. 근대화와 불교 개혁운동.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왕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겠지만 그 다음 장을 보면 여기 왕과 나, 엔나와 나, 이건 제가 그 번역을 해서 한 거지만 킹 앤 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거 56년도인가 57년도 영화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쭉 이제 그 공연이 됐죠. 율브린너가 여기 나왔던 율브린너가 그런 거 공연을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1999년도인가에 앤나 앤 킹이라고 해서 중국 배우 주윤발이 또 나와서 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윤발이든 또 킹앤아이의 율브린너든 간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몽구당이죠. 몽구당. 라타나코스 왕조는 현재 왕조인데 현재 왕조에 들어서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엔나라고 나온 게 누구냐면 엔나 또는 아이라고 표현되는 게 그 엔나 부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싱가포르에 당시에 살고 있었던 영국인인데 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 아들들 가정교사 시켰죠. 또 자기의 후군들 가정교사 시키고 또 영어 교육도 시키고,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이제 이 근대화나 이런데 일찍 눈을 떴던 계명군주였죠. 이제 몽굿이라는 사람이 현재 왕조 라타나코스 왕조에 들어와서 지금이 10번째 왕인데, 우리가 1세, 2세, 3세에 라마라는 걸 봅시다. 라마 4세 몽구당. 몽구당은 이제 몽굿은 아명의 아명, 어릴 때 이름이고, 하여튼 라마 4세가 근대화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런 얘기 한참 했었죠, 옛날에. 너무 이거 오래된 얘기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몽구당이라는 사람이 이거 보니까 우리 불교가 서양의 기독교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게 좀 후진 것 같고 또 이게 합리주의적인 것 같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태국의 불교는 쭉 발전되어 오면서 브라마니즘, 브라만, 힌두이즘, 힌두교 이런 거하고 뒤섞이면서 이제 그런 게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비성의 영역, 신비한 뭐 이런 측면 이런 게 상당히 많고 미신적인 요소가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일단은 우리께 좋은 것이고 우리가 근대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될 것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그게 불교인데 불교 자체가 이게 너무 미신적인 게 아니냐라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면 이러한 그 힌두교라든지 또는 브라만과 혼합이 된 이러한 지금의 불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빨리 3장 얘기를 하죠. 트라이피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승불교에서 뭐 대장경 같은 건데,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 이걸 찾아보고 이대로 우리가 행하면 될 게 아니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종파가 탐마 유띠까니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소수 파벌되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만들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태국 불교는 모두 다 몽땅 몰아서 마하니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금 이 마하니까에 97%가 되지만 이걸 만들어서 탐마얏 운동을 하면서 불교 개혁 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그 과거의 원래 불교의 모습을 찾기 위해 가지고 경전제일주의를 이제 주창을 한 거죠. 빨리 3장을 직접 보고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분이 탐마얏 운동, 불교, 말하자면 근대화 운동을 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합리주의였습니다. 합리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이나 공덕이나 윤회 같은 것도 이거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말이야. 그런 게 어딨냐 말이야. 이런 것에 이제 이 사람이 화두를 던졌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상당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졌어요. 우리가 그 내로남불인 말을 요즘 많이 하죠.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업이나 이런 것을, 공덕이나 이런 개념을 한 번에 갈아엎으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통성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사실은 이 사람 치세하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질 못하죠. 전통 사회에 있어서의 그 불교 교리와 국가관계 또는 사회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이런 교리들, 업이나 공덕이나 윤회 개념 같은 것을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의 그 아들이 있었어요. 쭈라롱권 대왕이라고. 이 쭈라롱권 대왕은 태계 근대화를 완성시킨 왕이죠. 완성시켰다는 말 자체가 조금 좀 어폐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쭈라롱권 왕이고 라마 5세인데, 이 쭈라롱권도 이제 아명입니다. 어릴 때 이름이고, 이 사람이 근대화를 하면서, 근대화를 하기 위해 가진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 세력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엘리트는 승려니까 승려들을 먼저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승가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1902년도에 승가법을 성문화합니다. 승가법은 이 당시에 근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근대 관료 체제를 갖죠. 중앙집권식의 승가도 역시 그러한 그 체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태국에서는 그 왕이 말하자면은 이런 그 직책을 다 부여를 하죠. 지금 이 승가의 조직이, 중앙집권식 승가의 조직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승가의 승왕, 그럼 여기 이제 세속적인 정부에서는 국가 체제에서는 국왕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 상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승가의 도지사가 있고, 또 여기 이제 우리 도지사가 있잖아요. 일반 이 정치 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이 같게 승가 체제도 세속 체제에 같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제가 말씀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태국에 있어서의 이런 그 승가 제도라는 것이 국가 제도와 국가 제도에 종속하에 있었다는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교 개혁 운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19세기 중엽에 20세기 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런 그 탐마얏 운동을 보니까 초기 불교 경전에 의존하는 그런 그 경향이 너무 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그 경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고행과 명상을 좀 중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또 그런 불교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산림 불교 전통 깐마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짠 사오 깐타실라나 아짠 만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또 시작을 해서 이런 그 명상을 위주로, 탐마얏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경전위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전위주의 어떤 합리주의적인 불교를 만들자고 그런 건데, 여기서는 경전보다도 고행이나 명상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교 전통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소위 그 태국의 푸타탓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이제 수원목 운동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여러분들 태국 불교가 유럽에서 대단히 유명해요. 이제 그게 유명한 게 특히 뭐냐면 이 메디테이션이 유명한데, 이때 그 메디테이션을 널리하는 아짠 차 수파토 같은 그 스님도 바로 이런 이 살림 불교 전통에 따른 그런 그 수제자가 된 거죠. 자, 이 라마 5세인 쭈라롱권 대왕이 승가법을 처음 만들었다고 그랬죠. 승가법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 승가법은 그 이후에 몇 차례 바뀌었어요. 태국은 1932년도에 입헌군주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절대군주제가 붕괴가 됐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진 41년 승가법은 아무래도 민주적으로 변했겠죠. 그러다가 그것이 62년도에 사리타나라시라는 사람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것을 다시 과거의 1902년 승가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승가 자체가 이 국가 체제에 종속이 되어 있는,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승가법을 만들어서 이 승가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태국의 국왕이죠. 와치라롱권 국왕. 이 이전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미폰 국왕이라는 분이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고 또 존경을 국내외적으로 받던 분인데, 이분이 92년도에 쌍카라 승왕의 임명, 국왕이 승왕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조항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소위 승가 내에 마하테라 사마콤이라고 해서 원로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뽑아서 올려라. 그러면 나는 동의를 해주마. 상당히 민주적인 이런 그런 법으로 개정이 됐다가 지금 현재 국왕이 2016년도에 국왕이 됐죠. 근데 그 이전에 2014년에 2년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이 정권이 상당히 이제 군사 정권 하에서 모든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가 권위적으로 갔을 때 이 국왕이 이러한 쌍카랏을 다시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거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승가와 국가 또 왕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관계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개혁주의 불교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몽구당의 불교 개혁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모순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모순이. 그러니까 불교가 가야 할 길, 불교가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제시해야 될 길, 이런 것을 밝힌다고 밝혔지만은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자기 모순에 빠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구당이 이렇게 말하자면 불질러 놓은 불교 개혁 운동이 그 이후에 면면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온다. 그런 의미에서 몽구 불교 개혁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에 몽굿은 왕자였죠. 왕자 때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됐는데, 이때 만든 왕실이 후원하는 탐마윈 니카이파의 일방적인 승가집에 대해서 반발하게 된 게 마하니카이파였어요. 마하니카이파가 수적으로는 지금 97%가 되는데, 이 마하니카이파가 승가의 말하자면 민주주의 승가의 개혁운동을 주장을 하면서 사회민주화, 태국이 32년 이후에 민주화가 됐다라고 그러지만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쿠데타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권위주의 체제 속에 있어서의 정치 체제 또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라는 그 운동, 마하니카이파가 승가의 민주화와 더불어서 이 사회 민주화, 정치 민주화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불교에서는 업사상을 거부했어요. 업사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의 전통주의 정치 체제를 정당화하는 그런 불교의 교리가 됐는데, 여기서는 보다 합리적인 탈신화적인 교리 해석을 지지하면서 특히
열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업에 따라서 우리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런 그 윤회의 사슬을 말이죠.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된다. 열반을 통해서 해방이 돼야 된다. 이런 쪽에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러한 개혁주의 불교 사상을 가장 잘 받아서 발전시킨 분 중에 하나가 오늘날 태국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로 불리고, 또 이분 돌아가실 때 국장을 치렀어요. 이 개혁주의 승리였던 이분이 푸타타시였다. 푸타타시라는 분이었어요. 푸타는 여러분들 부다예요. 부다. 깨달음을 얻은 자. 탓은 노예예요. 노예. 이름도 엄청나게 불교적이죠. 부처의 노예다. 이건 여러분들 조금 태국 불교에 대해서 관심 가진 분은 이건 이제 영어로는 부다 사사 이렇게 쓰죠. 푸타타시인데 태국 말로 하면 이분에게 이러한 그 개혁주의 불교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맥이 이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 하는 얘기죠. 이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전통주의 불교에서는 이 뭐 전생의 부도덕한 행동의 결과인 업에 따라서 내가 고통도 받고 정치적 권리의 박탈도 당연하고 인정을 하는 것인데, 반면에 개인적인 불교는 개혁주의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 개인의 정치적 권리 이런 것을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시민사회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태국에는 물론 이제 개혁주의 불교 운동, 전통주의 불교 운동 두 개의 큰 맥이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전통주의 불교 운동, 이것이 제도권 승가가 중심이 된 이것이 그 파워면에서 월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국의 국기를 보면 붉은색, 그 다음에 청색, 흰색이 있는데 청색이 제일 가운데 있거든요. 이게 국왕이에요. 그 다음에 흰색과 붉은색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과 그리고 불교였죠. 불교. 국민이라는 개념은 이제 국민국가의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불교와 국왕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가치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것을 전통주의 불교 그리고 제도권 승가에서 꽉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 개혁주의 불교에서는 이러한 그 개혁주의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에 있어서의 태국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불교왕을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개혁주의 불교, 전통 불교에서 아직까지 꽉 잡고 있다. 이런 것이 개혁주의 불교가 발전한다든지, 또는 불교 운동이라는 것이 시민사회 운동에 영향을 주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제약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푸타타시라는 분은 수원목이라는, 이것은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깜마탄이라는 게 있어 살림 불교 전통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이 수행하는 그 장소입니다. 여기에 이제서 이분이 태국이 낳은 유명한 개혁주의 불교 사상가이다. 열반에 대해서 재해석을 했다. 아까 업과 그리고 열반에 대한 그런 그 해석의 차이가 개혁주의 불교와 전통주의 불교에 있어서의 주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이 푸타타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열반은 윤회 속에 있다.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그러한 불교에 있어서의 어떤 혁명적인 논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열반의 윤회의 세계를 뚫고 나오는 게 열반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 열반도 윤회 속에 있다. 그리고 업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공덕 쌓는 게 중요한 것이다. 내가 지금 좋은 공덕을 쌓으면 내가 지금도 현생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좋은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 또 열반은 승려들만의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좌불교에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열반은 승려가 독점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엘리트 불교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아니다. 누구나 다 열반할 수 있다. 또 열반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도 내부 명상에 의해서 내 스스로 명상하면서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지옥, 천당, 윤회전생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개인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 제도권 승가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조금 이따 나오는 분은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다가 파문당한 분도 있지만 이분은 상당히 뭐냐면은 이런 그 자기 어떤 이론 구축이나 이런 데서 상당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주장을 했어도 존경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푸타탓 하면은 푸타탓의 불교 사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정치 경제적인 그런 시각에서 사회주의가 아니고 마음속에 있다. 이건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새, 또 땅의 개미, 또는 나무, 식물, 꽃 이런 것들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만 먹고 그러면서 자연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인간도 이러한 그 절제 또는 보시 이러한 미덕을 통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분이 말하자면 소위 남이죠. 남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 이러한 진리, 이러한 사회주의를 또 주장한 것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 운동의 포티락과 산티아속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은 이제 뭐냐면은 산티아속은 슬픔 없는 평화라는 이런 그 불교 단체인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정치 활동을 너무 깊숙이 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게 어떤 민주주의, 과거 이제 방콕 시장 짬롱 시무엉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푸미퐁 국왕이 그 당시에 이분이 방콕 시장을 했는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죠. 90년도 초에 이분과 그 이전에 바로 91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항거하면서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어요. 짬롱 시무엉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소위 이제 그 산티아속이라는 산티아속 지지자들로 정당까지 결성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가서는 이 1990년대 2000년대 탁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반탁신 운동을 벌였어요. 이 짬롱 시무엉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상당히 극우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됐는데 하여튼 정치에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해서 어떤 극우적인 시민사회 운동 같은 경우에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거기에 영향을 줬죠. 이 포티락의 산티아속 운동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포티락은 89년도에 승가에서 제도권 승가에서 퇴출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이분이 역시 이제 어떤 산림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였어요. 육식하지 말라,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성수를 만들어서 뿌리지 말아라, 불상이나 부적의 제작을 삼가한다, 불연기물을 사용하는 제사의식의 집행을 삼가한다. 이제 이런 7, 8, 9번째 정도는 좋아요. 8, 9, 10번째 정도는 좋아. 이게 뭐냐면은 어떤 주술적인 이런 쪽으로 자꾸만 이제 거기도 변해가고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좋은데 이제 육식 삼가하고 하루에 한 끼 이상 육식 다 하죠. 상자 불교는 이미 죽은 육식은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 이상, 하루에 2끼 먹죠. 태국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뭐냐면 기존의 종단 승가에서의 어떤 그런 거기도 10가지의 계율이 있는데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몇 가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또 정치적인 이런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이 사람은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루옹퍼솥과 탐마카이 운동인데 이 탐마카이 운동도 역시 이것도 이 명상에 집중을 해서 명상 여러분들 이 탐마이 운동이 경전을 위주로 해서 빨리 3장을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고 불교 개혁 운동을 펼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흐름으로서 산림불교 전통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이런 게 다 산림불교 전통을 이어받은 거죠. 근데 이게 탐마카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 배꼽 위에 이 손마디 한 2개 위 정도에 보면은
열심히 명상하다 보면 탐마가이가 보인다 이거죠. 탐이란 말은 뭐냐면 이 부처의 가르침을 아까 말씀드렸죠. 가이는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은 법법자 몸신자 법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야 이거 사입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무아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없다라고 하는데 무슨 법신이 있느냐 이제 그런 이 비난도 받고 그랬지만 특히 이 불교는 학생은 공부를 더 잘하고 사업가는 더욱더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것을 해서 많은 그 신도들을 모았던 이 탐마가이 운동을 벌린 사원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왓프라 탐마가이 사원에서는 이런 것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시를 상당히 이제 강요하고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또 문제가 돼서 여기에 이제 주지 스님이 이 돈 횡령 사건에 연루된 돈을 시주로 받았는데 그게 시주였느냐 뭐느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분을 여기 탐마차이라는 주지 스님을 수사한다고 그랬는데 이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이분이 사라진 분입니다. 이제 이런 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몽쿠세 개혁주의 운동의 어떤 맥을 정당하게 잇고 있는 것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푸타탓의 수원목 운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분 정도가 남았나요? 5분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제가 7분 정도 더 해도. 질문도 같이 올라. 질문이. 네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 참여 불교, 인게이지먼트 부디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에 참여하는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성 문제부터 해서 환경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그야말로 이것은 시민사회 운동에 깊숙이 관련돼 있는 그런 그 불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태국의 사회비평가인 술락시와락사라는 분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89년도에 평화와 비폭력, 가족의 유대, 여성 문제, 인권, 환경 이런 문제에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제 참여 불교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술락시와락사라는 분이. 그래서 이 참여 불교라는 것은 engaged 부디즘이라는 것은 처음에 돌아가신 그 베트남의 틱 나탄 스님이지만 국제 참여 불교 운동을 실질적으로 조직화해서 끌고 오신 분이 술락시와락사라는 분이에요. 태국 분인데 이분이 89년도에 푸타탓 아까 말씀드렸죠. 틱 나칸 스님, 달라이라마 쟁쟁한 분들 이분을 고문으로 모시고 이런 불교 단체를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2차례인가 열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 같은 그 술락의 행동주의적인 기반은 부처의 가르침이 있었다. 이 사람은 사회적인 실천, 불교의 사회적인 실천을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를 했고 이분은 이런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제목 보시면은 세키아 탐마라고 그래서 이러한 그 태국 내에 국내적으로 이러한 참여 불교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러한 그 승가를 후원하고 또 지지하고 그런 승려들을 훈련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빠유또라는 분이에요. 빠유또 비구. 이분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이분은 글을 쓰면서 교육, 법률, 낙태, 뭐 사회과학, 자연과학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교적인 관점, 바뀐 세상에서는 우리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분이 정기적으로 또 강의도 하고 또 글도 쓰고 그런 유명한 태국에 있어서의 개혁주의 불교의 맥을 잇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태국에서는 이 불교 개혁 운동이 있으면서 과거에 이제 70년대 중반에는 좌파 승려, 우파 승려가 막 나눠지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이 보수주의자들, 특히 이제 극우 승려들 집단이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면 70년대 중반에 좌우익 세력이 대립했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 인도차이나 국가들이 다 공산화가 됐을 때죠. 이때도 태국의 승려들도 좌우익들로 이제 나눠서 그런 그 시민사회 운동과 결합을 해서 이제 그런 활동이 전개된 적도 있었고, 아까 그 산타속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민주주의, 친민주의 프로 데모크라시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극우적으로 이제 변한 그런 경험도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프라푸타 이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태국의 그 유명한 여자 총리가 있었죠. 잉락 친나왓이라는 총리가 2014년도에 쿠데타로 해서 물러나게 됐죠. 탁신의 여자 동생인데, 이 잉락 정권이 물러나고 2014년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쿠데타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사라라는 그런 승려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17년 헌법 개정을 앞두고 극우 불교 단체가 또 불교를 국교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나섰습니다. 태국에서는 국교가 불교가 아닙니다. 태국도 한 4% 정도는, 95%는 불교지만 4% 정도는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국교하지 않았죠. 근데 그런 것을 국교하지 않은 극우적인 운동도 있었고, 또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태국 남부에 무슬림들이 과거부터 거기에 이제 그 분리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죠. 지금도 하루에 평균 한 명씩이 죽고 있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6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거기에 그런 엔티 무슬림 이런 부디스트 몽크가 있습니다. 태국말로 이제 소위 타한프라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승려 군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그 승려들의 집단도 있다. 이러한 그 극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이러한 그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이 보수적 시민사회와 연합이 된 이런 활동들이 진보 쪽보다는, 개혁 쪽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훨씬 더 많다. 뭐 이런 정도로 제 강의는 마치고, 제가 질문을 받아야 되나요? 네, 그러면은 많이 부족했지만은 이 정도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